미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심각하게 가속화되는 상황이 나오고 미국이 팬데믹으로 진입했을 4월경에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하며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은 교포 및 유학생들로부터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행 전세기는 모자랄 정도로 만석이었고 미국에서 코로나를 피해 한국으로 나온 사람들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이유로 한국이 그립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단순히 코로나와 같은 안전상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이 확실히 나은 면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택하고 싶은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전역에 내린 한파. 현재 미국 전역은 한타가 강타했고 일부 지역에는 폭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30년 만에 미국이 닥친 겨울 폭풍으로 미국 전역의 70%가량이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텍사스에서 자주 보이는 바다 거북은 너무 추워서 기절해버렸고 4,500마리가 구조됐습니다. 특히 따뜻하고 건조한 사막이 있는 남부 텍사스에 폭설이 내려서 더욱 속수무책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곳에는 겨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곳인데 현재는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이동조차 불가능한 곳이 태반이 되어버렸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은 놀라워하며 눈이 내려서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말도 합니다만 대부분 폭설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늘 더운 날씨로 인해 집안을 식혀주던 천장의 선풍기는 꽁꽁 얼어버렸으며 세차장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도 생겼고 도시는 거센 한파에 말 그대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던 텍사스에서 영하 20도의 추위는 너무나 강력했던 것입니다. 중남부의 켄터키,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 등 7개 주는 모두 비상 재난 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에는 더더욱 눈을 치울 만한 제설 장비나 그를 대비한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텍사스 한인 교포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사막에서 눈을 보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한국과 같이 순식간에 제설하는 상황은 불가능하며 수일간 갇혀있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텍사스는 텍사스 주 한 개만 하더라도 남한 면적의 대략 7배로 매우 넓은 데다가 남부 특성상 제설이 빨리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한국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던 기억이 다시 살아나면서 좀 더 빠른 미국 정부의 대처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환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설이 빨리 되고 금방 도로가 회복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북부지방에 미국처럼 폭설주의보가 내리고 도로가 마비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비롯해 북부지방은 폭설이 잦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한국과 같은 빠른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결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인 손해가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폭설로 발생한 전기 요금. 이번 미국의 한파는 단순히 도로가 마비되는 정도가 아니라 전기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앞서 텍사스의 경우에는 폭설로 인해서 풍력 발전소가 멈춰서서 도시에 공급되는 전력이 극도로 부족해졌습니다. 현지 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에는 폭설 이후에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 때문에 난방이 끊긴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집안에 있는 각종 수도는 얼어붙어 있고 실내에서 다시 텐트를 쳐야만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뜻한 기후에 익숙했던 주민들은 일시의 전력을 사용해 전력난을 가속시킨 데다가 발전소 정지로 인해서 미봉책으로 시간별로 전력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공급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공급된 전기 요금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경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따르면 한 달에 10만원 내외 정도의 전기 요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폭설로 인해서 2일 동안 20만원의 요금이 책정되었고 시민들이 이 때문에 불만이 고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텍사스 서부의 콜로라도 시티의 시장인 보이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라고 망언을 했다가 시장 옷을 벗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한파와 관련해 무턱대고 지원만 요청하지 말라며 주민들을 노골적으로 꾸짖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시 카운티 전력 공급자들은 여러분에게 빚진 게 하나도 없다. 망할 지원금만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신물이 난다며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10배의 전기 요금까지 가중되어 시장은 편하게 지내면서 망언을 한다고 나무라며 격렬하게 오른 전기요금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하루 만에 10배가 치솟은 황당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미국의 전기 공급은 대부분 민영화되어 전기회사들이 제각기 요금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kW당 요금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므로 비슷한 체계로 갑니다만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마음대로 요금을 조정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한파로 인해서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기본적으로 에너지 생산 단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석유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10배가 넘게 치솟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전기 생산 원가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인데 그들은 그저 한몫 잡았다는 듯이 폭리를 취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미 민영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자신들이 손댈 권한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의 각종 호텔이나 숙박시설 같이 성수기 때 수요가 높아 매우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데 바가지 요금이라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전기는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도 그처럼 폭설이 왔을 때 다소 복구가 늦어지는 것은 도로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도쿄에서 사이타마, 곤마현을 거쳐 니가타현으로 이어지는 간에스 자동차 도로의 경우 그날 아침까지 폭설이 덮친 16.5km 구간에서 1천여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리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동일본 고속도로 측은 폭설에 갇힌 차량 운전자들에게 물과 빵 등 비상식량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본 고속도로의 민영화 이후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난사태에서 국가의 공무원이 투입되었던 과거보다 훨씬 늦게 복구가 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2019년 여름에 도쿄 하네다 공항 주변의 도로가 모두 유실되었음에도 복구가 매우 늦은 적이 있고 바로 옆에 치바현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정전이 났는데 2주 동안 전기가 복구가 안 되어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2주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기도 한데요. 자칫 한전이나 도로공사가 민영화가 된다면 한국 역시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태풍이 와서 공항까지 가는 철도가 잠시 멈추긴 했습니다만 수시간 내에 복구가 완벽히 되었고 길거리에는 눈이 쌓이기가 무섭게 제설 작업이 이뤄져 차들은 빠른 시간 안에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공사 외에도 도와 시 혹은 구 단위에서 빠르게 투입되는 장비와 인원들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 처리 속도는 타국에 비해서 매우 빠르며 이는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일부 주에서 한국인들은 이대로 한 달이 지나면 수백만 원의 전기요금을 낼 수도 있고 굶게 생겼다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게 가끔 정말 위협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는 CBS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30년간 기후변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지구에서 내정과 사회혼란이 지속된다고 그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뒤가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수년간 겨울에는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제 텍사스까지 북극 한파가 밀려들어와 실제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전염병을 비롯해 기후변화까지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한국과 같이 정비가 잘 된 사회 인프라와 빠른 행정 처리, 국가 기관 산업이 대부분 정부 소유라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6만 7,600명,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4%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8.6%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7만 566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인 19만 7,700명, 베트남인 19만 6,600명, 미국인 15만 1,000명, 우즈베키스탄인 6만 8,400명, 일본인 6만 800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본동과 원곡 1동, 원곡 본동의 인구는 33,256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89.4%의 29,726명이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고작 10%에 불과한 곳이죠. 이웃한 원곡 1동의 외국인 비율도 81%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70%가 인근의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이곳에는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려 5만 9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 2동의 밤거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연변인지 상하이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이 한국어 간판보다 더 흔한 곳이 바로 영등포구 대림 2동인데요. 대림 2동의 인구가 16,558명인데 13,853명이 외국인입니다. 인구의 83%가 외국인인 셈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 가장 유명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이태원,
조선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이태원이란 옛 역원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태원 역원 주위에 마을이 형성됐고 원의 이름을 따 이태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이태원은 그저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고 성소수자들의 집결지로 유명해 외국인 마을로 인식됐고 한국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맛집이 언론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이태원은 여권 없이 세계를 만나는 공간이자 인종, 성계층의 경계가 뒤섞인 해방구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국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 최남단에 있는 한 섬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더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한 레스토랑에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한국인은 어쩌다 한 명씩 있고 90%가 외국인 손님들입니다. 심지어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이들과 가게 직원들도 외국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노르웨이 혹은 덴마크 출신. 특이하게도 거제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무려 9,000여 명의 북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제시를 노르웨이촌 혹은 덴마크 마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북유럽에서 왜 이렇게 한국에, 그것도 작은 섬마을인 거제도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덴마크는 미국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복지국가다. 덴마크 가정은 미국 가정보다 GDP 대비 약 3배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덴마크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덴마크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늘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수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보낼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은 한국의 무려 4배, 중산층이 매우 두터운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의 거제도에 몰려온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소들이 거제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회사들이 거제도에 위치했다 보니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쫓아 거제도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휩쓸며 조선 산업을 주름잡았던 일본. 그런데 일본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일본 조선업은 한순간에 붕괴됐고 결국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중국에도 밀리면서 3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발주량 80%를 싹쓸이한 데 이어서 올해는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을 휩쓰는데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근무하던 북유럽 출신의 기술자들까지 한국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거제에 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상당수가 다시 거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해안 도시 에버딘에서 온 게일은 거제에서 5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따라 처음 거제로 온 그녀는 1년 동안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가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을 설득해 다시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거제 사랑에 푹 빠진 게일은 동네에서 소위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 나타샤는 거제도에서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해하고 있는 점은 거제에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로 전 세계 수많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시대에 한국에는 연봉 수준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해외 유명 블로거 턴테키스가 최근 한국살이를 사랑하는 17가지 이유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곳인 태국, 발리,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효율성.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절대 늦는 일이 없다. 택배는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교통과 인프라는 완벽하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 범죄율이 매우 낮은 곳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100% 잡힐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산가에게는 꿈의 장소다. 네 번째는 커피. 한국인들은 커피를 너무나 사랑한다.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밀집한 곳이 바로 서울이다. 마치 서울이 스타벅스의 고향이라 착각할 정도다. 24시간 편의점도 놀랍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문을 여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화장지와 술까지 판다. 복지도 너무나 가성비가 높다. 보통 아프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도 겨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